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서구에서 서양 전통 철학의 중대한 유산으로 알려진 실체, 신, 이데아, 이성 이러한 개념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서양 철학의 주요 주제인데요. 이들 각각의 개념이 서로서로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기 위해 화이트헤드 철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서양 전통 철학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의 주제가 서양 전통 철학 비판인데요.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서양 철학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철학을 비판할 때 동양 철학과는 달리 서양 철학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께서는? 물론 어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주의 주장과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유가 표현된다기보다는 네. 어떤 복합적인 사유가 있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서양 철학자들이 늘 그래왔어요. 따지고 보면 물론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체라는 개념이죠. 예. 근데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의미가 변모돼 왔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훨씬 그 서양 철학자들의 그러니까 사유 승계 과정을 보면 훨씬 더 크리티컬해요. 비판적이에요. 이렇게 수긍하고 묻게 하는 방식의 그 어떤 그 진행이 거의 없어요. 예. 언제나 비판하고 뒤엎고 예. 새롭게 구성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철학의 기본에서 보는 어떤 그 해방의 그 어떤 그 역할을 아마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이트헤드도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갈 때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전체적인 철학적 체계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화이트헤드가 그 전체적인 철학적 체계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개념들이 있겠지요. 그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든다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서로 연결돼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하나가 꼭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라는 게 있죠. 가장 네. 그 많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어떤 중심에 놓인 개념들이 있겠죠. 예. 그런 걸 굳이 말하자면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기, 예. 그다음 영원한 객체, 창조성, 예. 파악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중심 개념이라고 예. 볼 수 있겠군요.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철학적 전통의 사회 속에서 볼 때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대중화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정확한 이유를 딱히 이거다 이렇게 찍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연구 풍토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주도적인 어떤 정신. 예. 그런 것에서 조금 이제 그 여변에 있었다. 출발선상에 이미. 예.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미국 하버드로 건너가서 철학할 당시에 이미 거기에 그 어떤 풍조가
실용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실용주의가 끝나고 실증주의가 꽃피던 시절이었어요. 예.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걸 무시합니다. 러셀의 철학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러셀의 철학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저건 희망 없는 철학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미국의 주류 철학계는 실증주의가 말 된다. 말이죠.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 사주에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불을 맞았던 거죠.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가 그 이후에 널리 연구의 대상으로 놓이지 않는 대상에 놓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처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를 강단에 모셔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통 철학 비판 두 번째 시간 화이트헤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니체와 베르그송의 생각을 상당 부분 수용합니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그의 저술에서 이 사람들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아요. 베르그송은 한 두세 차례 언급하고 니체는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관념의 모험에서. 그런데 그 언급하는 문맥이 이 두 사람을 반지성주의자 또는 비합리주의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묶어 표현하면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은 철학이라고 그런 것이 이렇게 비합리주의적 사태를 독자한테 던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사태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합리주의적 시도를 적어도 본래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그 힘의 의지를 가운데 놓고 버렸던 이른바 그 문학적 온갖 비유라든지 은유를 동원한 어떤 그 다분히 어떤 정서적인 문체. 사실 니체를 가만히 따라서 읽다 보면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됩니다. 그 문체 하나하나가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자극해요. 뭐 야수는 죽지 않았다. 다만 길들여졌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등등. 어쨌든 그런 어떤 정서적 색채가 가득 찬 그런 어떤 문체를 떠나서 또한 베르그송이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일적 생성이라고 하는 비합리적 사태, 결코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이질적 생성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철학이 최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평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지성의 언어로, 예컨대 합리주의적 태도에서 시각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화이트헤드는 그가 적어도 철학을 시작하던 시기에 무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했습니다만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 탐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칸트라든지 그 위에 실증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무의미한 어떤 그 탐구다 말이죠. 이런 식의 시각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일반화돼 있었고 유럽에서도 얼마간 세력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상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비웃는 냉소적인 어떤 언명이 가끔씩 있었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걸 보고 이런 문제 상황을 보고는 그의 평가는 형이상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형이상학이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말이죠. 제대로 된 형이상학적 체계가 한 번도 구축된 적이 없었다. 고대 이후에. 그래서 그걸 제대로 구축하면 충분히 형이상학은 인간의 어떤 물리를, 인간의 문명을 말이죠. 저걸 이끌어갈 어떤 하나의 어떤 매트리스가 될 수 있다. 모처가 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이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지난 아마 우리 강의 시작하면서 한 두 차례 아마 소개를 했을 텐데, 인간이 쓰는 자연적인 언어, 우리가 일상 언어 말이죠. 그것의 문법을 따라서 존재를 재단했던 까닭에 존재 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표피만 붙잡고 있던 데만 해서
진정한 실제는 그런 합리적 언술로, 다시 말하면 전통의 고전적인 개념으로, 구체로 말하면 실체 또는 뭐 원자 또는 뭐 입자, 이런 식의 어떤 그 궁극적인 단위 존재를 통해서는 분석될 수 없는 사태인데, 그걸 그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그게 실패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이상을 불신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이런 식의 불신을 넘어서려면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된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 범주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 철학에는 대단히 생소한, 적어도 전통 철학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개념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이트가 이렇게 형이상을 구축하고 나선 두 번째 이유는, 새롭게 구성하고 나선 두 번째 이유는 당대의 과학적 어떤 그 탐구의 결실입니다. 뭐 전자기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물론 화이트가 양자역학을 아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기본이 되는 어떤 발상은 충분히 아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과학적 그 어떤 세계상을 들여다보건대, 참조하건대 말이죠. 더 이상 고전적인 그런 실체 개념 또는 뭐 기계론적 원자 개념 가지고는 이게 쫓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과학적 어떤 그 세계관을 우리가 적어도 평가할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러면 철학 또한 전통의 개념을 버리고 새롭게 이 세계의 내면의 어떤 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과학과 적어도 협력할 수 있고 또는 과학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이 말이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내놓는 그런 존재의 모델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구성원에서 보자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구성되고 있는 것인지, 그 구성의 원천이 어딘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 내세운 것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이건 니체에게서 나타났었고 베르그송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현대 철학에 데카르트 이후에. 무슨 말인가 하니 존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델로 삼는 사례가, 구체적인 사례가 어디냐? 자기 경험이라는 거죠. 자기 내부의 경험.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할 때 그 의지, 그건 인간의 의지를 밑에서 한 말입니다. 베르그송이 순수 지속을 했을 때 그것의 원천이 되는 모델은 자기 의식이었어요. 내 의식의 흐름 말이죠. 화이트헤드는 존재의 경험의 그 모델을 나의 존재 방식, 나의 경험의 방식, 거기서 찾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있다는 건 뭘까? 내가 있다는 건 뭘까 말이죠. 나는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소재로 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모델을 존재 이해의 어떤 그 기본 틀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니체를 말하면서 행위만 있을 뿐이지, 행위가 있을 뿐이지 행위자는 없다. 행위자는 부속물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에는 행위가 있을 뿐이지 그 행위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는 경험의 주체가 있어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가운데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얘기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몇 차례 아마 강의를 통해서 짧게나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가운데 나는 있다. 그 뭔가 한다는 건 뭔가 내 주변에 주어진 다양한 환경의 존재들과 환경 속의 존재들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의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게 나의 존재 방식이다 말이죠. 나는 주변에 다른 존재와 교섭하는 가운데 나는 존재하는 거다. 나의 실존은 그들과 무관할 수 없다. 나 이외의 존재들이 나의 존재의 구성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참여 방식이 내가 그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통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나를 구성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화이트헤드는 다만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말이죠. 좀 거칠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탁자도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교섭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여기서 경험이라는 말은 의식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없는 무기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변과 끊임없는 상호관계 중에 하는 가운데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물의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아무런
변형을 거기다 일으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변화해 가죠. 그 변화하는 까닭이 그것 또한 스스로 자기를 구성하는 어떤 활동 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또한 그 활동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변모시키지 않더라도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자기를 변모해 가고 있다 말이죠. 변화해 가고 있다. 이게 경험하는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존재를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 때로는 계기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occasion. 이건 조금 문맥에서 좀 달리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같은 표현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거는 타자를 다른 놈, 타자를 내 것으로 삼는다. 자기화한다.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하는 과정에서 또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존립한다. 존재하고 성립한다. 이 타자를 자기화한다. 이거를 일상용어로 바꾸면 경험한다. 타자를 경험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 게 있을 수 없죠. 이건 내 주변에 있는 타자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자기화하기 이전에는 이 존재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난다. 그래서 becoming이란 말이죠. 생성하고 있단 말이죠. 비로소 이 생성이 앞서 있는 게 아니죠. 이 존재는, 이 존립하는 놈은 생겨나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이 과정 속에만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소멸한다. 적어도 자기화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화의 활동을 끝맺었으니까. 과정 중에만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과정과 실제인 겁니다. 과정으로서만 실제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의 전통 철학의 개념을 계승한 건가? 당장 보더라도 이건 전통의 실체 철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실체라고 하는 말. 또 근대에서 원자 또는 입자라는 말을 또한 계승하고 있어요. 원자, 입자. 또 가깝게 보면 니체의 뭐가 있죠? 단위 존재, 힘의 의지, 힘을 향한 의지, 힘의 의지. 요건데 힘의 양자, 퀀텀 오브 파워, 그 개념을 계승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 물론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존재의 근원적 지평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세계 일반의 어떤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을 이제 현실적 존재가 떠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니체나 베르그송은 이것들이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것,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봤어요. 니체는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최종적인 단위입니다. 힘의 의지가. 여기서 출발해요.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요. 세계가 이것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것들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베르그송은 순수지속은 이건 더 이상 분석 설명될 수 없는 것. 그랬죠? 설명이 불가능한 것.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나 베르그송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일 수 없다고 미리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비합리주의가 되는 거죠. 합리적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주의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의 개념을 가지고 존재의 내면을 분석해서 해명할 수 있다. 또는 해명해야 된다.
해명해야 하는데 그게 철학의 과제이자 목표다 말이죠. 그래서 합리주의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그 과업을 달성할 거냐? 그건 뭐 간단하죠. 현실적 존재를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알고 있지 못한 어떤 존재를 알고 있는 요소로 대체하는 겁니다. 분석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공통의 요소, 공통으로 인지된 요소로 바꾸는 것.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냥 환원적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요소, 어떤 요인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환원 분석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분석이고요. 그러면 현 존재를 분석해보자 말이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화이트헤드는 세 가지 방식을 적어도 그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뿐이다, 이런 방식뿐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현실적 존재를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분석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쫓아가 봅시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첫 번째, 형성적 요소로 분석한다. 두 번째가 파악으로 분석한다. 세 번째가 위상으로 분석한다. 자, 말이 다 어려워요. 그렇죠? 형성적 요소는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 보편적 궁극적 요소로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 아주 모든 현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의 특성으로 분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파악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다, 자기화한다는 말로 표현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건 파악한다는 건 뭔가를 경험한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 하나하나의 활동을 파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실 존재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경험으로 분석하는 것, 이게 파악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 존재는 과정이라서요. 과정이니까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 추이가 있어요. 물론 짧은 시간 추이지만 시간의 어떤 그 거리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 짧아요. 타임 1에서 2까지 거리는 다 짧아서 뭐 델타 t 정도 표현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프로세스가 앞에 프로세스가 있고 뒤에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겠단 말이죠. 앞뒤 또는 중간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의 단계를 특정한 어떤 성격을 따라서 분할해 놓은 것, 이게 위상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이거는 face, ph, 뭐 국면 이런 말로 번역되죠. 국면, 위상.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계별 어떤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것. 파악은 이런 식의 과정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수용한단 말이죠. 자기 것을 삼단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를 경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걸 여기서는 파악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성적 요소로 분석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그럼 첫 번째, 모든 현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특성. 첫 번째, 하나가 창조성 또는 뭐 창조력, creativity.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생성하는 존재라고 했죠. 이 생성의 힘, 활력 그 자체, 생성의 힘, 에너지, 힘, 생성의
활력 말이죠. 힘 또는 에너지. 그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현실적인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있다고 했어요. 과정이라는 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활력 전체, 그걸 일반화해서 창조성 또는 창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 존재는 창조성 또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창조성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힘이라면 하나하나의 현실 계기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되겠죠.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규정하는 게 영원한 객체. 영어로 표현하면 eternal objects. 이거는 창조력이라고는 이 무정형의 힘을 특정한 형태의 힘으로 바꾸어주는 형식적 존재입니다. 형식적 존재. 그러니까 전통 철학으로 말하면, 용어로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 같은 겁니다. 형상.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으로 에이도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게 뭐지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요소.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인가? 그건 뜨거워. 뜨거운라는 힘이죠. 그때 뜨겁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객체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성격이 뭐지? 그거 차가워. 그건 차가운 것도 힘입니다. 영원한 객체입니다. 차갑다, 뜨겁다, 영원한 객체입니다. 또는 어떤 걸 보면 우리가 파랗게 느껴요. 그때 그 파랗게라고 하는 파랑 그 영원한 객체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의 시각에 파란 진료로 와서 부딪혔어요. 그건 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힘의 성격은 파란 것이죠. 마치 뜨거운 불꽃에 손을 대면 어떤 물질이 와서 닿았는데 그건 힘이 와서 닿았어요. 근데 그 힘의 특성이 뭔가?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특정한 성격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한정해주는 것. 그래서 한정의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정의 형식. 창조성이 무정형, 형태가 없단 말이죠. 그런 힘이라면 그 형태가 없는 힘을 다양한 형태의 것으로 막 바꾸어주는 것, 그게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영원한 현실적 계기들이 각기 고유한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다른 것과 차별화되죠. 분화된단 말이죠. 그 분화되는 까닭은 각기 고유한 어떤 한정의 형식들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유한 형상들을 적어도 무정형의 어떤 그 힘에다가 형상을 집어넣어서 그걸 특정한 무엇으로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는 전통 철학에서 보자면 형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기위해서 창조성은 전통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하면 이건 진료가 진료. 그러니까 이건 약간 투박한 이제 그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뭡니까 진흙 같은 걸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조각상을 만든단 말이죠. 얼굴 모양이든지 만들 때 그 순수한 뭡니까 진흙 그건 진료가 될 것이고 그 작가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그 형상 그건 에이도스로서 영원한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 그 자체는 아직 특정한 형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정형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정한 인간의 모습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인간의 모습 그건 한정의 형식으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서양 철학의 그 진료 형상설의 기본적인 어떤 그 또 뭡니까 그 모델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현정 요소는 세 번째가 신입니다. 문제의 신입니다. God이단 말이죠. 지금 형성 쪽에서 창조성이나 영원한 객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놈은 아니에요. 항상 현실적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존립하는 그런
가능성만 지닌 존재. 가능태라고 합니다. 가능태. 창조성 그 자체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무엇인가의 힘으로서만 존재하지 창조성 그 자체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마치 진흙이 어떤 형태를 반드시 지니고서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그게 어떤 특정한 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순수한 진료 그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무정행의 창조성 그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기세 또한 이게 하늘의 공중에 이렇게 뭐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영원한 기세 떠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부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어떤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현실적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존립한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존립하려면 스스로 존립할 수는 없고 어떤 현실적 존재를 통해서만 존립한다.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것, 가능성으로 있는 것, 가능태다. 이것들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 현실 속에. 그런데 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거는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단 말이죠. 현실태. 현실 속에 있다. 작동하고 있다. 현실화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현실태란 말이 이건 영어로 하면 actual. 현실 actuality. actual하면 라틴어에서 actus. 이것은 활동, 그 뜻이죠. 활동 또는 행동, 행위. 그러니까 작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액츄얼한 말은 현실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아까 얘기한 현실적 존재는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 존재이고 그러니까 신 또한 그렇다는 거죠. 신 또한 현실점에서 현실적 존재의 대표이사입니다. 현실적 존재의 대표적 사회가 신이다. 그래서 그러면 신이 무엇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처음 하는 답변이 영원한 격체 전체, 가능한 형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가능성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존재한다. 이거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측면을 신의 원초적 본성으로 부릅니다. 원초적 본성. 이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 전체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머릿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직 이 세계에 실현되지 않은 그런 가능성들입니다. 물론 실현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현된 것과 실현 안 된 걸 포함해서 전체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존재.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사유하고 있는 존재. 그런 측면을 신의 원초적 본성, 프라이모델 내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은 이것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경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뭘 경험하느냐. 이미 생성한 세계, 현실 세계 전체, 현실적 존재들의 결합체로서의 현실 세계 전체를 또 자기화합니다. 이건 영원하게 자기화하면 원초 본성이라고 했죠. 이걸 자기화하면 이거를 결과적 본성. 신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를 내 것으로 끌어들여요. 이걸 결과적 본성. 앞으로 만들 수 있음직한 세계 또는 만들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세계를 끌어들여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경험의 어떤 측면. 그거를 원초적 본성. 그래서 신은 두 가지 본성을 갖습니다. 원초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그래서 결과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이때 신은 세계에 내재한다 부르고 가능태에 대한 파악, 가능태에 대한 경험은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니까 원초적 본성에서 신은 세계를 초월한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은 세계에 내재하면서 초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 이렇게 하면서 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요 원초적 본성의 파악된 요 가능태들을 이 영원한 교회들을 이 창조성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제작자가 어떤 형상을 진료에다가 입히듯이
이렇게 매개한단 말이죠. 진료를 앞에 놓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진료에다 어떤 형상을 입히죠. 그렇게 입히는 그 과정, 그게 신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신의 역할이다.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가능태와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순수 형식의 존재를 결합해서 구체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첫 번째 작동하는 작인이 신이다. 신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만들어진 것도 자기화해요. 그렇게 만든 것 쫓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신을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화이트헤드는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은 없어요. 화이트헤드에게는. 그래서 기독교의 철학자들은 화이트헤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쨌든 자, 이게 첫 번째 분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를 분석하면 형성적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형성적 요소는 뭘 말하느냐? 모든 개가 갖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어떤 힘, 에너지. 그다음 그것을 특정한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형식, 형상이라고 해서 영원한 객체. 그리고 이것의 결합을 유도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현실적 존재에는 개입하고 있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 파악으로의 분석 봅시다. 파악은 경험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적 계기가 생성하는 걸 이렇게 임의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현실적 계기 또는 존재입니다. 생성의 과정 중에 있어요. 생성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건 내 주변에 다른 것들 이렇게 다 끌어들여 이렇게. 이 하나하나를 경험 또는 여기서 말하면 파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어떤 상태로 있다 볼 수 있는가? 파악들의 결합체예요. 파악들을 모아가서 결부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 유기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과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다양한 경험의 사례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특정한 성격의 자신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 그게 생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성을 구성하고는 가장 구축은 단위가 뭐냐 물으면 그건 파악인 겁니다.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고는 가장 구축인 단위 존재가 뭐냐라고 물으면 파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 복잡해지는 대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런 파악이 파악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고 파악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그것이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파악은 다양한 어떤 변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파악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 파악, 그다음 두 번째는 개념적 파악. 이거는 대상에 의해서 무엇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리적 파악은 다른 현실적 존재를 파악할 때 그걸 물리적 파악이라고 해요. 파악의 대상이 다른 현실적 존재일 때. 개념적 파악은 영원한 객체를 파악할 때. 아까 말했죠. 여기서 다른 현실적 존재에 들어있는 형상, 어떤 가능성을 따로 떼어가지고 파악할 때 그걸 개념적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적 파악은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이요. 개념적 파악은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대상에 따라서 분류할 때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은 나뉜다. 물론 이건 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은 파악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이 있어요. 긍정적 파악은 글자 그대로 주어진 여건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부정적 파악은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불리해. 여기서 배제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 이게 말이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색이 7가지죠, 보통. 우리가 7가지라 그러죠. 빨주, 노초, 파란보 7가지죠. 그런데 사실 파장에 이렇게 기술을 나열하면 그보다 더 많은 시계, 많은 어떤 종류의 색깔이 있겠죠. 다만 인간이 못 볼 뿐이지, 그죠? 적외선, 자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그걸 못 본다고 얘기해요. 못 본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안 보는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보지 않는다. 그럼 일거의 색깔, 그것만 긍정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생존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을 적어도 인간이 감각하지 못하는 까닭, 그거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긍정과 부정은 그런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필요한 것, 불리한 것은 배제한다. 그래서 긍정, 부정은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 그 밖에 대상의 성격에 따라 대상이 복잡해지면 다양한 식의 파악들이 나오는데 뭐 혼성적 파악 또는 변환된 파악, 변환의 파악 또는 명제적 파악, 이거 복잡합니다. 또 지성적 파악, 지성적 파악은 다시 의식적 지각, 지성적 파악 또 하나는 직관적 파악. 이게 종류가 많은데 이거 일일이 설명하는 건 지금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씩 검증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것까지만 대충 이거 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때 그때 다시 떠올릴 하나의 소재로만 이렇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파악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물리적 파악은 앞에 주어진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 그래서 현실적 존재를 그대로 파악해서 새로 나온 친구가 이걸 반복한단 말이죠. 반복.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보면 이게 동일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거치게 보면 동일하다. 사실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한 것은 보여요.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물리적 지평이 그렇습니다. 물리적 지평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스테이블하단 말이죠. 스테빌리티가 있단 말이죠. 이 까닭에는 뭔가 이것들을 구성하는 계기들이 다 사실 있는데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것뿐입니다. 무기물이 다 그래요. 그 다음은 영원한 체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동일성, 완전한 안정성은 없단 말이에요. 물리적 존재조차도. 변해가죠. 미세하게나마 변해갑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개념적 파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주어진 여건의 세계로부터 일탈, 벗어나고 있어요. 이 벗어나는 방식이 어떤 가능성을 향해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일단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출구가 되는 게 바로 이 개념적 파악입니다. 현실에 주어진 조건과는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화함으로써 이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 된단 말이죠. 여기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그래서 이 변화의 통로가 개념적 파악입니다. 물리적 파악은 연속성과 안정성, 반복성을 대변하는 게 물리적 파악이고 변이, 탈출, 생성, 참신성, 새로움, 창조를 대변하는 것이 개념적 파악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확고하게 담아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그 밖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시 좀 부가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의식적 지각 직관적 파악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가 인식에 사는 인식. 아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성작용 이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단순히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그 인식론적 용어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존재의 용어입니다. 존재가 자신을 구성하는 활동이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그런데 인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활동, 세포의 활동, 뭐 의식의 활동, 무슨 사고, 무슨 뭐 밥을 먹는 거 모두가 다 파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악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변용시키면서 인간의 지각도 설명하고 직관도 설명하고 인간의 온갖 사유의 양태들을 다 설명합니다. 똑같이 같은 파악을 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모두가 다 파악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악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복잡하게 변형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현상들을 천차만별의 현상들을 다 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철학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추가 설명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상에 따른 분석. 세 번째죠. 이건 호응적 위상, 개념적 위상, 그다음은 비교적 위상, 만족. 이거 뭐 글자 그대로 이건 쉬워요. 호응은 주어진 걸 그냥 내가 반복한다. 다시 처음에 생성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국면에서 이게 나누면 여기는 처음 위상은 일단 주어진 걸 내가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야. 수용해야 돼. 수용해놓고 그다음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여기서 검토해. 따로 추출해서 추상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물리적 자료를 놓고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숨어 있는 개념들, 영원한 결실을 추출해서 따로 봐. 따로 파악한단 말이야. 따로.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해. 여기 가면 비교. 하나 더 봅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소와 개념적 요소를 비교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섞이면 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최적화될 수 있는 조건들인가를 보고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통해 이런 소리를 통해서 원래 목적하던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달성되었다. 이거를 만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스존재의 생성 과정은 주어진 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위상. 그다음 그것들을 개념적으로 검토해서 비교하는 그런 위상.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위상.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최초의 목적을 달성해서 satisfaction, 만족해야 되는 위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대충의 뭡니까 비교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형성적 요소로서의 분석. 두 번째는 다양한 파악을 통한 분석. 세 번째는 생성의 과정을 통한 분석. 여기까지가 화이트헤드의 현실 존재와 그것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화이트헤드의 논의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화이트헤드의 철학, 현실적 존재를 분석하는 심오하고도 어려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전통적인 서양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공통점이라 그런다면 특정한 어떤 설명의 근거를 제공한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유로서 작동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걸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 신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는 거기까지예요. 설명해 주는 역할만 해요. 설명당하는 역할을 안 해요. 시는 왜 그런 그 일을 했을까?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서양 사람들. 서양 전통 철학의 신을 놓고는. 그렇죠? 근데 와이츠는 그걸 물어요. 왜 신은 이때 그렇게 했지? 그건 신이 그때 가장 그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불충분하죠. 그때 세계 조건이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러면 그 세계는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건 당신들이 협력해서 만든 거잖아. 내 뜻만 반영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기들이 하나하나가 주체예요. 경험의 주체. 그러니까 매 순간 주체 결단을 내려요. 신이 나에게 준 유혹거리가 있어요. 넌 이거 하는 게 좋겠어라고. 그걸 순종해서 하면 그건 철저하게 신의 섭리가 작동한 거죠. 그 행위에.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나 그거 싫어 안 해.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순간에 난 이걸 하는 게 내가 최선 선택이라 봐. 당신 거 난 마음에 안 들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존재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 신이 섭리가 이상의 먹혀지질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주긴 하는데 시작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주어지긴 하는데 그게 온전히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뜻이 거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신의 의지로 환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 물리적 조건이라고 하나? 그렇죠. 현실적 조건. 현실적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신이 개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의 선택에 현실적 세계의 조건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신이 특정한 어떤 그 질서를 또는 섭리를 펴고자 할 때 순수하게 자유에 따라 자유의지로 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의 조건을 보고 이러이런 상황이니 내가 이걸 너에게 섭리로 내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는 신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과거 세계 역사 전체가 반영되어 있단 말이죠. 동시적이라. 그렇죠. 동시적이다. 그래서 그게 들어맞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다른 걸 주겠죠. 신은. 다른 거. 신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세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 분석이 그겁니다. 만들어진 세계를 파악한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학적 파악하고 그걸 섞어서 이번에는 이게 좋겠어라고 해서 신이 이게 암시를 했는데 이 세계에 있는 존재가 처음에는 그걸 받아서 묵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 싫어 못하겠어. 바꿔버려요. 그러면 신이 뜻이 관철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악은 그렇게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로운 결단을 내리는 계기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그게 악이다 말이죠. 신은 최선의 것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세계의 존재들이. 그래서 신이 거부된다. 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수가 왕왕 있다. 아니 거의 다 그렇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무슨 전지전능해야지. 이거 완전히 전통적인 생각이죠. 완전히 무능하잖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와이트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뭡니까 조직 신학, 시스템 세오로지. 거기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모인 그룹에서만 이 와이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신학 체계를 꾸립니다. 근데 훨씬 들어보면 제3자가 들여다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정통 철학보다, 정통 기독교 철학보다 신에 대한 이해가 이게요. 그래야 이게 우선 설명력이 풍부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신, 전지전능한 신인데 왜 세계 악이 벌어지냐 말이죠.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르는 거 다 알고 가장 선한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이런 자연적인 악, 지진, 홍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연악이죠. 있죠. 또 인재잖아요. 인간악. 이런 식의 일이 왜 벌어지냐? 선한 신이 다스리는데 다 알고 미리 알고 다 정리해야지.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지하지 않거나 다 모르거나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전통 기독교 철학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그 내적 모순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와이트 철학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약을 보면 구약은 빼고 신약을 보면 와이트리가 말하는 신의 그 상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신도 인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요. 완전한 신은 고통 못 느낀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한 신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전- 없죠. 근데 신은 아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죠. 화이트의 신이 훨씬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어떤 사태의 어떤 이유, 첫째 이유를 제공한다. 근거가 된다. 신은. 그러나 그런 신의 이유가 되는 그 신의 자격이 이 세계의 존재들에 의해서 거부당할 수 있다. 네. 그게 두 번째. 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의 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음 시간 주제는 자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툴, 도구를 가지고 예. 현대 철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화이트헤드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가지고 예, 그리고 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들, 한 두 가지 정도를 사례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 방식으로 화이트 철학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정신과 물질, 정신과 신체 이게 어떤 건가, 예. 이게 어떤 관계인가. 예. 또 하나는 인식에서 우리는 본체를 인식하는가 못하는가, 현상만 인식하는가, 예. 아니면 둘 다 인식하는가. 이건 오늘날 현대 과학 철학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현대 영미 철학에서 심리 철학의 주요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거기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문제 다. 근데 화이트는 나름대로 거기에 답을 냅니다. 그 답을 내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